자, 지금 보시는 이 문장,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한 말인데요. 와, 정말 급진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사실은 그냥 관습에 의한 환상일 수도 있고, 진짜 실제는 원자와 텅 빈 공간뿐이라는 이 생각,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유물론의 아주 대담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 유물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과 과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오늘날에는 어떤 거대한 도전에 부딪혔는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유물론. 이게 그냥 요즘 나온 쿨한 생각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뭐랄까 거대한 지적인 반란이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핵심 주장은 놀랄 만큼 간단하고 또 단호합니다. 우리가 뭐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의식, 감정, 사랑, 심지어 나라는 느낌까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개의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뇌 같은 물질적인 기반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영혼 같은 비물질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도 없고 그럼 사후세계나 신의 심판 같은 것도 당연히 없겠죠. 자연의 어떤 숨겨진 목적이나 의미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럼 죽음은 뭘까요? 그냥 우리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 흩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철학적 베팅이 어떻게 과학혁명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대과학의 거의 기본 설정값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유물론의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데모크리토스가 뿌린 이 작은 씨앗이 뉴턴이 우주를 거대한 시계 같은 기계로 보면서 싹을 틔우고 다윈이 등장해서 생명의 복잡함마저 물질적인 과정으로 설명해내면서 이게 아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뇌과학 시대에 와서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게 되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게 바로 다윈이었어요. 인간의 그 특별하다는 마음, 즉 의식조차도 신이 준 선물이 아니라 그냥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진화한 뇌라는 물질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이 순간 인간 정신의 어떤 신성함 같은 건 사라지고 모든 게 물질로 설명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겠죠? 모든 걸 다 설명할 것 같았던 이 완벽해 보이던 이론이 정말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돼요. 승승장구하던 유물론 앞에 나타난 이 벽은요, 그냥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유물론이라는 세계관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의식이었죠.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심오하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물리적인 과정, 뉴런이 뿅뿅 신호를 보내고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이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왜? 그런 과정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게 따라와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AI나 로봇이 아닌 걸까요? 철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 The Hard Problem이라고 불러요. 뇌의 어떤 부분이 뭘 하는지 같은 쉬운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나만이 느끼는 이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가 뿅 하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설명의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뇌. 이건 860억 개의 뉴런, 전기신호, 그냥 물리적인 조직 덩어리예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볼 때 느끼는 그 생생한 빨간색의 느낌, 슬플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저 왼쪽의 고깃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유물론은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물론이 여기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유물론은 더 정교하고 더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묘한 모습들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여러 얼굴들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현대 유물론이 얼마나 골치 아픈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아주 심플했어요. 동일론.
정신은 그냥 뇌 활동, 바로 그거다. 고통? 시섬유가 발화하는 거, 그게 끝.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럼 뇌 구조가 완전 다른 문어도 고통을 느끼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등장한 게 기능주의입니다. 야,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그럼 그 생생한 느낌 자체는 어디로 간 거죠? 그 느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더 굽진적인 재고주의가 나타납니다. 얘들아, 사실 믿음이나 욕구 같은 건 다 착각이야. 나중에 뇌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구시대적인 단어는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현대 유물론은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복잡한 미로처럼 수많은 이론들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아직도 결정적인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유물론이 이렇게 고전하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안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속성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경험, 즉 의식이 물질이 아니라 마치 질량이나 전하처럼 이 우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물리법칙처럼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범심론입니다.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의식은 물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물질에, 심지어 전자 하나에도 아주 미미한 형태의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의 복잡한 의식은 뭐냐? 그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와, 이거 완전 SF 영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바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 이 실제의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유물론은 모든 것은 물질이다 라는 정말 강력하고 명쾌한 답을 내놓았지만 의식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물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